성질이 좀 못됐어도 일을 잘해야죠, 일터에서는. 일은 못하는데 성격이 좋다. 속 터지죠. 어디 가서 욕도 못합니다. 그 사람 욕하면은 욕하면 나쁜 사람들이 내가 나쁜 사람이다. 야, 걔 좋은 애잖아. 왜 좋은 애를 그렇게. 어느 조직에 가건 반드시 미워하고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 조직은 없었어요. 그게 없는 조직이면 정말 유토피아입니다. 반드시 있는데 그 피해자는 저거든요. 그 불화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접니다.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썼던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 일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영업사원, 통역사, PD로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로 고민하다가 일을 너무너무 잘해서 이제는 조기 은퇴까지 하게 된 김민식입니다. 오늘 일 잘하는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쫙 다 총정리 들어갑니다. 저도 50까지는 남의 말 잘 듣고 남이 시키는 일 하면서 남의 비유 맞추면서 살다가 50 이후에는 제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 강원국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있죠. 퇴근 후에 이제 술자리에 가면 말이 막 청산유수고 말도 재밌고 막 좌중을 압도하고 막 말을 잘하는데 다음날 출근하면 말도 없고 밤과 낮이 전혀 다른 사람,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일 잘하는 말하기와 그냥 말하기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맨정신에 낮에 직장에서 말을 잘하는 게 일 잘하는 말하기고요. 밤에 술자리에서 말 잘하는 게 그냥 말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맨정신에 말을 잘하려면 늘 말에 어떤 목적이 있고 말의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왜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그리고 이 말이 어떤 결과를 낳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 말 실컷 했는데 그 말이 허공으로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 결과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말, 이건 일 잘하는 말하기가 아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과 무관한 말을, 목적의식이 없는 말을 늘어놓는 것도 일 잘하는 말하기가 아니죠. 그래서 뭐 일 잘하는 말하기는 목적이 분명하고 결과를 낳는 말이 일 잘하는 말하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일 잘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 일을 더 잘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자기 관리 잘 하니까 출근 시간 맞춰서 하고, 그리고 늦게까지 야근을 해도 체력이 되니까 일의 효율이 높겠죠. 자, 이렇게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요, 일도 잘하지만 말도 잘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있고. 근데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일을 아무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렇게 후배들 앞에서 얘기할 때 선배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저 인간이 말만 저렇게 번들을 하고 자기 관리도 안 되고 업무 성과도 안 나오는 사람이 백날 저렇게 번들하게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 잘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자기 관리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사람은 말을 할 때 그 말에 위력이 생깁니다. 말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통해서 내 말에 힘을 불어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보탤게요. 일 잘하는 말을 잘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구 뒤에서가 아니고 누구 앞에서, 수면 아래에서가 아니고 수면 위에서 말을 잘하는 거. 이게 이제 일 잘하는 말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직장에서 일과 중에 하는 말은 다 그런 말이어야 합니다. 뒤에서 쑥덕쑥덕 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고, 수면 아래에서 뭐 수근수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수면 위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 일 잘하는 말하기는 끼리끼리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더불어서 함께 말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말 잘하는 사람 보면은 뒤에서 이렇게 밀실에서 혹은 자기하고 친한 사람끼리만 모여 앉아서 말 잘하는 거, 그건 끼리끼리 말 잘하는 것이고요. 직장은 서로 이해관계도 다르고 다른 사람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자기하고 뭐가 맞고 내 편하고만 말을 잘하는, 끼리끼리 말 잘하는 것은 직장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입장이 다른 사람,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과 말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친구들과 말 잘하고 집에서는 말을 잘한다. 그건 끼리끼리 말을 잘하는 것일 수 있고요. 그런 것은 일 잘하는 말하기는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수면 위에서 공개적으로 남 앞에서 말을 잘해야 일 잘하는 말하기고, 다른 하나는 그냥 끼리끼리 잘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사람끼리 모였을 때 거기서 말을 잘하는 거, 그게 일 잘하는 말하기다. 예. 아, 재밌다. 저 방금 말씀 듣다 보니까, 강 장관님 말씀 듣니까 나도 또 이제 떠올랐어. 예. 일 잘하는 사람은 본질에 충실합니다. 근데 말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본질보다 격가지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 퇴사 후에 이렇게 회식할 때 보면 재테크 얘기 막 하는 사람 있어요. 야, 요즘 말이야, 주식 말이야, 뭐가 말이야, 막 하면서, 아, 얼마 전에 말이야, 부동산은 임장을 갔는데 말이야,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그 말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본업, 내가 하고 있는 업의 본질에 충실한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주위에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가끔씩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아, 그래도 피디님 그래도 인생 이모작 성공해서 나이 이제 55세 막 이렇게 작가라고 떠들고 강연하는데 비결이 뭐냐? 글을 잘 쓰고 강연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 제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나는 PD로서 내가 방송 연출할 때 최선을 다했고, 거기에서 성과를 낸 사람이 인생 이모작을 하면서 집필을 하거나 또는 강연을 할 때도 내 말에 무게가 실리는 거지. 내가 회사에서 일은 별로 하면서 다른 걸로 뭔가 재테크가 됐건 뭐가 됐건 다른 걸로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면 그게 과연 사람들에게 말에 어느 만큼 무게가 실리겠느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고 싶다면 먼저 일부터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다들 귀 기울여 듣거든요. 일단 내 부류의 상사는 이제 첫 번째 부류는 잘 알려주고 잘 들어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부류는 잘 알려주기는 하는데 잘 들어주지는 않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 부류는 잘 알려주지 않는데 잘 들어는 주는 분이고요. 네 번째는 잘 알려주지도 않고 잘 들어주지도 않는. 당연히 네 번째가 제일 불통이니까 안 좋은 상사일 것 같은데, 저의 경우에는 잘 알려는 주는데 잘 안 들어주는 상사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알려준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분은 어떤 결과물에 대한 기대치도 높고요. 저에 대한 기대 수준도 높아요. 더 나은 걸 요구하는 거죠.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잘 들어주지 않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잘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 만들기 위해서 질문하고 알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잘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저는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예 알려주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으면, 알려주지 않는 사람은 별로 기대치도 없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근데 알려주는 건 잘하는데, 다시 말해서 아는 건 많은데 내 말을 안 들어준다? 그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제일 힘든 상사 아닌가. 저는 직장 상사와의 불화 아주 심했죠. 제가 그 회사에서 3종 선물 세트까지 받지 않았겠습니까? 정직 6개월에 대기 발령, 교육 발령. 자, 여러분이 직장 상사와 불화를 일으켰을 때 여러분이 하셔야 할 마음가짐은 딱 하나예요. 이 왼수를 언젠가 나의 은인으로 만들어야겠다. 이 왼수가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왼수이면 안 돼요. 그럼 뭐냐면 나는 이 사람을 평생, 남은 평생 나를 힘들게 하고 회사에서 나를 갈군 이 사람을 원망하면서 산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때 회사에서 저에게 이제 드라마 PD라는 직업을 빼앗고 저를 송출실이라는 곳으로 이제 유배지로 이렇게 선출했을 때 했던 생각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완전 왼수인데, 나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불화의 대상인데, 이 사람이 나에게 준 이것을 내가 선물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1년에 250권의 책을 읽고 블로그에 리뷰를 써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해 제 책을 쓰게 되고 강연을 하고 책을 내는 사람으로, 작가로서 인생 이모작을 하게 됐잖아요. 자, 제가 얘기 드린 건 뭐냐면, 불화하는 상대는 반드시 생깁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 어떤 상사든, 또는 상사뿐만 아니에요. 후배들 중에서도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들 꼰대만 얘기하는데 꼴통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자,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남은 평생 괴로워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나의 삶에 찾아온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로 여기고 내 삶이 더 즐거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냐. 불화하는 사람을요, 어떻게든 그 사람하고 화해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화해는 누구와의 화해인 줄 알아요? 나 자신과의 화해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불화를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뭔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지금 사장이 나를 이렇게 미워. 내가 잘못했지. 내가 그때 그렇게까지 심하게 파업을 하지 말았어야지. 라고 나를 자꾸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걸 들여다보지 마세요. 일단은 누군가와 불화를 하면 나 자신을 조금 더 긍정해주고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 근데요, 진짜 그래서 행복해지는 길은 뭔지 알아요? 제가 요즘 하는 생각이 뭐냐면 저는 그때 저를 힘들게 했던 사장님들 아무도 이제는 기억이 안 나요. 왜냐? 내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거든.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MBC 일은 이미 퇴사하고 난 다음부터는 까먹고, 그래서 나는 오늘 도서관에 가서 무슨 책 읽을까? 나 내일 날씨 좋은데 한강에 자전거 타고 한번 나가볼까? 탁구 치러 갈까? 뭐 하지? 이 생각만 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불화한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건 자신을 원망하는 거, 자책하고 반성하는 거 하지 말고요. 스스로에게 온 선물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불화의 원인이 저는 뭐 한 3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화의 원인 제공자가 상대이건 아니면 자신이건 아니면 3번째는 오해이건, 두 사람 다 잘못한 건 없는데 뭔가 소통 과정에서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저도 많이 경험했고, 우리 김 PD 얘기대로 어느 조직에 가건 반드시 미워하고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상대적인 것인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있어요. 없는 조직은 없었어요. 그게 없는 조직이면 정말 유토피아입니다. 반드시 있는데, 저는 그런 경우에 제가 그걸 좀 어떻게 극복하고, 왜 그러냐면 그 피해자는 저거든요. 그 불화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썼던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뭔가 잘못은 없나? 내가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두 번째, 만약에 상대가 원인 제공자라면 그 상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처지나 입장에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3번째로 그냥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그 사람과 나를 누가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그걸 어떻게 볼 건가? 정말 그 사람이 잘못한 건가? 내가 잘못한 건가?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은 먼저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먼저 뭐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가 있으면은 먼저 말을 거는 용기. 그래서 말을 거는 용기를 갖고 말을 해보면 저는 안 풀린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말해보고 나면 다 풀렸고요. 무엇보다도 그 조직 안에 있을 때 생기는 불화지, 그 조직을 떠나면 그건 불화가 아닙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좀 그걸 생각해요. 언젠가는 이 사람과 헤어질 테고, 그때 되면 지금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것도, 그런 마음도 다 없어질 거다. 사람은 언젠가는 다 헤어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헤어지고 나면은 사실은 그 사람을 싫어할 이유도 없고 밉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거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그 불화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노력하죠.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 저는 딱 이렇게 구분합니다. 나쁜 리더는요, 편을 갈라요. 그래서 누가 내 편이야? 내 말 제일 잘 듣는 애들만 모여봐봐. 그러고 야, 쟤들은 내 말 잘 안 듣는 것 같아. 편을 갈라요. 편을 가르는 건 나쁜 리더고요.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가 조금 사이가 불편해 보이네. 왜 저럴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걸 내가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걸 내가 말로, 얘가 알고 봤더니 얘가 얘한테 받은 상처가 있네. 그럼 얘 얘기를 내가 기울여 들으면서 이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나쁜 리더, 편을 가르는 건 나쁜 리더고요. 좋은 리더는 그 조직을, 팀원의 갈등을 봉합하는 게 저는 좋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정치적인 메시지 아니에요.
나쁜 리더는 우선 저는 뒷담화하는 리더. 아래 직원 A한테 B 직원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러니까 다 뒷담화죠. 그러니까 그 뒷담화의 배경에는 누가 누군가 이렇게 비교하는 거, 평가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것도 공개적으로 당사자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 없는 데서 얘기하는 이게 제일 나쁜 그 리더의 말하기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경쟁시키는 말하기도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너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너도 쟤만큼 할 수 있어. 계속 경쟁을 부추기면서 서로와 서로를 적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보려는 거 서로 막 경쟁하게 만들어서 결과물은 좋은 게 나올 수 있어요. 막 경쟁을 부추기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뭐 시험 성적 가지고 학생들 막 그렇게 하면은 공부들 열심히 하잖아요. 이제 그런 리더가 득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잘 동기부여도 시키고 해서 그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경쟁을 통해서 좋은 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고 서로 연결되었을 때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리더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연결해주고 서로 뭔가 이렇게 함께 뭔가를 도모할 수 있게 말해주는 리더. 이게 좋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저부터 이제 그런 사람이란 반성을 많이 하는데 첫 번째 한 얘기 또 하는 거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래 직원에게 직원은 못 배기는 거. 이겨야만 되는 거. 막 지면은 화를 내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옛날 얘기 자꾸 하는 거. 자기의 얘기건 남의 얘기건 과거 얘기, 옛날 얘기 자꾸 꺼내는 거. 네 번째 남과 자꾸 비교를 하는 거. 비교를 하고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제 상사 입장에서 보면은 대부분이 다 이런 얘기들밖에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난감한 거죠. 옛날 얘기도 하지 마, 남과 비교도 하지 마, 가르치려고 들지 마, 한 얘기 또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면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입을 닫고 있으란 얘기지. 예. 이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건드리면 너 꼰대야. 저 상사 꼰대야.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상사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꼰대라고 하는 사람도 나중에 꼰대 됩니다. 안 될 재간이 없습니다. 좀 역지사지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너무 이 꼰대 담론으로 사람들을 드잡이를 하는데 가정에서도 그렇죠. 부모님이 뭔 얘기를 해도 다 꼰대 말이에요. 다 꼰대 말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말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제 그거라도 해야죠. 장황하게 말을 하면 꼰대라고 하거든요. 뭐 연설을 아주 하고 있네. 이러니까 말수라도 좀 줄여야 되겠다. 꼰대가 안 되려면. 예. 그럼 잘 들으려고 하는 게 거의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당사자성을 봅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괴로웠던 때가 언제였냐면 저희 큰애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내랑 딸이랑 이 수시 원서를 어디를 쓸 것이냐를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이 갈등이 컸어요. 어디를 가야 된다. 아니야, 나는 이쪽을 갈 거야. 막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둘이 싸울 때 내가 막 미치겠는 거예요. 중간에서 누구 편을 들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쓰시고 그 정혜신 선생님이 도서관 저자 강연할 때 제가 찾아가서 손 들고 질문을 했어요. 둘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딸이 둘이 싸운다. 나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느냐. 그때 정혜신님이 딱 하신 얘기가 뭐예요? 그 일의 당사자성을 보셔야 됩니다. 누가 당사자인가요? 대학 입시에서 당사자는 아이죠. 이 아이가 자신이 갈 대학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딸 편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앉아서
아내 말을 들어보고 당신 말이 옳래, 딸 말도 네 말도 옳래, 나는 그냥 충조 평판하지 않을게, 나는 충고 조언 평가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이게 아니라 그 문제의 당사자성을 본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PD로서 일을 할 때 저는 팀원들 간의 어떤 그 갈등이나 뭔가 분쟁 상황이 생기면 그 일의 당사자가 누군가, 배우랑 촬영 감독이랑 만약 둘이 의견이 안 맞는데 딱 들어보면 잠깐만 이건 배우의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도와줘야 하는 거지 라고 제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일이 힘들 때 뭐냐면 당사자가 누군가를 봐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꼰대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20대 30대더러 니들은 왜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육아를 안 하니라고 얘기하면 그게 당사자가 누구냐. 나이 50, 60 먹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애 낳고 출생하고 출생률을 높일 수 있으면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당사자의 일에 대해서 옆에서 나라가 망한다느니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꼰대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자, 기준은 하나예요. 당사자가 누구인가? 당사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맞네. 간섭하면 안 돼. 간섭. 그게 꼰대네. 네. 간섭하는 사람.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 말을 잘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든 이행해 보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 있고요. 거기서 멈추면 사실은 제가 얻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두 번째로 내 말의 어떤 빈틈을 찾아서 그걸 채워주고 내가 한 말보다 더 나은 말을 찾아서 나에게 얘기해 주는 거, 그게 이제 제가 날로 먹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세 번째로 내 어떤 처지나 심정을 잘 알아서 내가 돼서 내 처지, 내 입장에 돼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아래에 있을 때 어떤 윗사람을 보고 뭐 단순히 위해서 시키는 일을 잘하는 거, 그게 1단계라면 2단계로 시키지 않은 일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뭔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 그게 2단계라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그 사람이 돼서 일을 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의 처지가 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심정으로,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 사람 같이 일하는 거, 거의 일체화 되는 거, 거의 빙이 되는 거. 이제 그 수준이 되면은 자기 일도 보람이 있고요. 그 일이 내 일이니까 자기 일에 어떤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단계까지 좀 가급적 가보라고 권합니다.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시키는 일에 대해서 뭔가 좀 보태는데 만족하지 말고, 그걸 비판적으로 보고 그걸 좀 보완해주는 도움 정도를 주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아예 그 사람이 돼서 일해 보면은 그게 그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게 된다. 그렇게 일할 때 일도 재밌고 더 보람도 있다. 근데 사실 아래 직원들 보면 저는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일하는 어떤 태도나 자세가 그게 또 말에 배어 나오죠. 말을 들어보면 아, 이 친구는 어느 단계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드라마 PD로서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은 딱 하나예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다 각자 자기 분야의 베스트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자원이다. 라고 제가 믿고 일을 해야 돼요.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사실은 드라마 이렇게 할 때, 캐스팅할 때 1순위 있어요. 넣어요. 안 돼요. 2순위, 3순위 계속 까입니다. 보통 한 6번째, 7번째 정도에서 저는 정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촬영을 할 때 지금 이 배우가 내가 6번째, 7번째 순위로 떠올렸던 배우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배우가 어떤 연기를 하든 이거를 조인성이 했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그때 장동건이 했었으면 훨씬 더 잘할 텐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리고 PD의 그 생각은 드러나거든요.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NG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처음에 할 때는 베스트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베스트를 자원상 이게 안 될 수 있고, 그랬을 때 무조건 나는 내가 같이 일하는 조연출이 됐건 촬영 감독이 됐건 이 사람이 베스트라고 믿어요. 그러고 일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잖아요. 얘가 예고편 편집해 오는 걸 보고
아야, 하는 걸 봐라. 야야야, 편집 가지고 와봐. 야, 원본 가져와봐.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최고의 자원을 뽑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근데 그게 안 되어서 누군가와 2번, 3번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타협을 하잖아요. 그럼 나랑 일하는 이 사람이 베스트라고 믿고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내놓는 결과물을 내가 긍정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뭔가 부족한 애랑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계속 들여다보면서 잔소리를 하고, 그리고 얘도 은연중에 느끼거든요. 아, 우리 감독님 원래 원했던 조연출은 지금 저 프로 하는 쟤인데 쟤를 못 데려와서 나를 지금 쓰면서 지금 마음에 안 드시구나. 얘도 주눅이 들어서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리더로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나랑 같이 일하는 이 사람이 최고다라고 믿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일터는 일하는 데잖아요. 일을 잘해야죠. 그게 아까 우리 김 PD 얘기한 본질이고요. 성질이 좀 못됐어도 일을 잘해야죠, 일터에서는. 근데 일은 못하는데 성격이 좋다. 그런 경우는 속 터지죠. 어디 가서 욕도 못 합니다. 그 사람 욕하면은 욕하면 나쁜 사람들이 내가 나쁜 사람이다. 야, 걔 좋은 애잖아. 왜 좋은 애를 그렇게 말해? 밖에 나가면 일과 관계없이 만나거든요, 그 사람은. 그렇게 볼 때 그 사람은 좋거든요. 훌륭하거든요. 근데 같이 너 한번 일해봐. 그러면 얼마나 복장 터지는지 일해봐. 당연히 일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질이 좀 못됐어도. 저도 100% 동감합니다. 왜냐? 일터에서는 일을 하는 게 맞고요. 대신에 이분하고 저녁 회식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다거나 뭐 나중에 은퇴 후에 만나거나 그럴 일 없잖아요. 그냥 딱 만났을 때는 난 이 사람한테 일을 배우겠어 라는 거고요. 그리고 친구들은 일 잘하는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좋은 친구들, 성격 맞는 친구들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 좋은 사람은 오히려 퇴근 후에 충분히 만날 수 있고 은퇴 후에도 만날 수 있으니까 일하시는 동안만큼은 그 사람의 실력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로지 조건은 하나예요. 실력. 저의 경우는 똑똑하지도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는 분, 완전 맹탕인 분, 완전히 그냥 바탕색만 있는 분, 그런 분에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떤 색깔을 입히고 색칠을 할 수 있죠. 부지런하지도 않고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 사실은 그런 경우가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런 분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실력을 조직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힘도 없고요, 발언권도 약하고요. 그래서 내가 만든 것을 위에 통과시키질 못해요. 내 나름대로 이렇게 만든 게 위에 결국 통과가 되어야 어떤 내 성과가 되는데 이제 그런 역할도 사실은 못 해줍니다. 똑똑한 분은 내가 대충 만들어도 어쨌든 그거를 나를 괴롭히긴 하지만은 그 결과물을 위에 통과시켜서 제 일을 끝내게 만들어 주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걸 빨리 파악을 해서 그것에 맞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하지 못한데 부지런하다. 이제 그런 분은요,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성실성을 요구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체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물이 그다지 안 좋아도 돼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때그때 그 네 가지 경우에 다 맞춰서 생활하는 게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참 요 얘기 할 때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할 얘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그래서 저 사람이 똑개냐 뭔개냐 이런 걸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됩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똑똑하고 부지런하냐, 똑똑하고 그냥 게으르냐인데, 이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 저 같은 경우 저의 꿈은 뭐냐면,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똑똑하고 게으른 상사가 되는 곳이 저는 최고의 직장이라고 생각해요. 젊어서는 아주 똑똑하고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성과를 내고, 그래서 20, 30대에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 50 넘어가서는 일단 나는 너무 번아웃 됐고 밑에 애들, 똑똑한 애들, 좋은 회사니까 똑똑한 애들은 계속 들어오겠죠. 걔들이 일을 하고 나는 그냥 걔들한테 위임해주고 큰 방향에서 줄기만 잡아주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게으르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은 거는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 회사에 가는 거예요. 좋은 회사에 가잖아요. 그러면 믿게 돼요. 이 선배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야.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이 회사에 들어왔지 라고 믿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김 PD가 전문가시니까 이제 길게 얘기를 해주실 거고, 저는 한마디만 드리자면 그 챗 GPT를 어차피 활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질문을 잘해야 된다. 묻지 않는 건 대답 안 해주잖아요, 챗 GPT가. 그래서 이제는 정말 질문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질문하는 훈련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챗 GPT 시대에 살아남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챗 GPT의 시대 이제 지식과 기술은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지식은 온라인상에서 그냥 무료로 물어보면 챗 GPT가 다 대답을 해주고, 이제는 인공지능을 장착한 기계나 로봇을 기술면에서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역량은 저는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말하기의 태도라는 책을 사실 쓰면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건 뭐냐면, 인공지능의 시대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갖춘 태도는 무엇일까? 그걸 많이 고민을 했고요.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저는 애나 어른이나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넓고 얕은 지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차별화는 어디에서 오냐면, 어떤 한 가지 일을 아주 잘해서 거기에서 통찰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에 무게가 실릴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꾸준히 해야 되고요.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좋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든 또는 50 이후에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시는 분이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챗 GPT도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오로지 나만이 답을 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업에서 전문가가 되고 깊이 있는 통찰을 이끌어내는 사람은 챗 GPT가 답할 수 없는 답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어찌 보면 이율배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당당하되 예의 있게, 자신감 있되 공손하게. 사실 어렵죠. 이 두 가지를 양수겸장하면 그게 가장 좋은 말하기의 태도 아닌가. 자신 있되 공손하게, 뭐 때로는 당당하되 예의 있게, 이렇게 내 말하기의 태도를 갖는 거,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직장에서 좋은 말하기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원국 작가님이 모범 답안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요걸 그냥 우라카이 살짝 그냥 바꿔치기 할게요. 저는 말하기에 좋은 태도, 이율배반적인 두 가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함과 자신감이에요. 자, 처음에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그래서 선배가 일을 가르쳐 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배워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자신감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잘 들어서 경청을 잘해서 잘 배웠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는 말에 무게가 실릴 거야. 내가 하는 일에 뭔가 전문성이 더해질 거야. 라는 자신감을 얻고 여러분이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딱 그대로예요. 전혀 상반된 자세죠. 겸손함, 자신감. 근데 저는 우리가 겸손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자신감을 갖고 내 말을 하고,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사람은 성장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민식 분량을 좀 또 이러신다. 절대 편집하지 마세요. 제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앞에 놓친 것들 작가님, 좀. 그거는 PD님. 우리는 그건 PD님한테 맡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꼭 그 기계적으로 작가님께 분량을 맞추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예. 주무니까